이와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98년 현재 교육부는 교육정책의 기본 목표를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지식, 정보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교육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하며 나아가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각 부문의 핵심적 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열린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면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교원의 정년 단축으로 현재 초, 중등교사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9. 문화. (1) 문학.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한국에는 개화 문명이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했다. 동학농민운동과 그리스도교 선교 활동과 일본이 강요한 1894년의 가보개혁이 근대화 작업을 촉진시켰다. 오늘의 현대문학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1. 개화기 문학. 현대문학사에서 최초로 꼽히는 것은 1906년에 발표된 이인직의 신소설 혈의 누이며 최초의 신시는 최남선이 1908년에 발표한 해에게서 소년에게이다. 이 무렵의 문학을 개화기 문학이라 하며 좁은 의미에서 이것을 신문학이라고도 한다. 이인직의 귀의 성은색의 치악산, 이혜조의 자유종 빈상설 모란병 춘해춘, 최찬식의 추월색, 구연학의 설중매, 조일제의 장한몽 등 신소설과 이 무렵의 창가로서 최남선의 경부철도가 등이 모두 개화기 문학에 포함된다. 그 주제는 젊은이들과 여성의 해방, 관습의 개혁, 계급 타파 등 근대적 자각을 나타낸 것이 많으며 시와 소설이 대개 과거의 양식을 버리고 본격적인 문학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2. 계몽문학. 신소설 이후 1910년대 말까지는 이광수의 동무대로서 그의 역할이 주목된다. 1910년에 발표된 그의 처녀적인 단편 어린 희생은 신문학 사상 최초의 단편이다. 장편 무정은 최초로 성공한 근대 장편 소설로서 한국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후 흑재생 개척자 마이터자 등 장편 및 역사 소설을 많이 남겼다. 3. 예술지상파의 문학. 창조 폐허 백조 등의 동인지가 등장하여 이광수의 문학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이광수의 문학이 민족을 계몽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겠다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문학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박하고 나선 대표적인 작가는 김동인이었다. 주요한 염상섭, 전영택, 홍사용, 박종화, 이상화, 현진건, 나도향 등이 비록 계보는 달랐지만 문학의 경향은 모두 같았다. 이들의 문학은 그 후 예술지상파의 문학이라 불렸으며 1919년에 처음으로 순문예지 창조가 나온 데 이어 여러 동인지들이 나왔으나 1923년경부터 이들은 프로문학의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4. 프로문학. 프로문학이란 프롤레타리아의 문학을 약칭한 것으로 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한 계급투쟁으로서의 문학을 표방했으며 신경향파의 문학으로도 불렸다. 이것은 소위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문예사조에 입각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한 문학이며 백조파. 김기진이 1923년 개벽지의 클라루테 운동의 세계화를 연재하여 프로문학 시대의 막을 열었다. 여기에 박영희가 합세, 프로문학 운동을 적극화시키면서 1925년에는 카프 KAPF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 조직되고 최서해, 이경, 조명희, 임화임화 등의 활동이 1920년대 말까지 왕성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0년대 후반에 이르러 프로문학은 잃어버린 예술성 때문에 김기진과 박영희 사이의 논쟁이 일어나고 1931년과 1934년 두 차례에 걸쳐
카프 소속의 70에서 80명이 한꺼번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35년에는 해산계를 내고 와해됨으로써 그 후 우리 문학은 순수문학 시대로 접어들었다. 5. 순수문학. 순수문학의 주축이 된 문인은 구인회에 속한 이태준, 이효석, 유취진, 정지용, 김기림 금기임 등인데 이들은 모두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문학에 반대했고 문학이 사회운동의 수단으로 예속되는 것도 반대했다. 그리하여 사상성, 목적성, 사회성이 배제된 순수문학 이론이 평론가 김환태에 의해 정립되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돈, 김유정의 봄봄 동백꽃 금따는 콩밭, 이상의 날개 봉별기, 유진호의 김강사와 티교수, 이무영의 흘개 누예, 최정희의 인맥치맥, 김동리의 무녀도 바위 등이 모두 이 시대의 대표작이다. 그리고 김기림에 의한 모더니즘 운동과 함께 이상의 연작시 오감도와 김광균의 와사 등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 정지용의 백록담, 신석정이 너는 비둘기를 부러워하더구나 등 순수파의 수작들이 이 시대에 나왔다. 한편 이 같은 문학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서정성과 예술성을 살린 작품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상화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육사의 광야 청포도 등은 민족의식이 잘 표현되었고 1920년대부터 민요적 전통을 계승해온 김소월의 진달래 산유화 등 많은 시는 서정적 하락으로 민족의 애환을 읊어 공감의 폭을 넓혀가며 일제강점기의 시단을 장식했다. 또 한용운의님의 침묵은 기교와 주제의 깊이, 특히 항일정신과 신앙심 및 서정적 감각을 모두 조화시킨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6. 암흑기. 순수문학은 그 후 암흑기를 맞이한다. 시인 윤동주는 조선인 학생민족주의 사건으로 일본 후쿠오카 복강 감옥에서 복역 중 생체 실험으로 옥사한 것이 거의 확실하며 이육사는 베이징 북경 감옥에서 옥사했고 이윤재, 한징 등 국어학자들은 조선 어학회 사건으로 옥사했다.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1939년 친일 반민족 문학단체인 조선문인협회를 조직했다. 1941년 당시의 대표적 문예지 문장을 폐간시키고 그해 인문평론을 국민문학으로 바꾸어 한국어 반일본어 반의 체제를 일본어 일색으로 바꾸게 하였다. 또 1940년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민족지를 폐간시켜 한국어에 의한 문학활동을 말살시키려고 하였다. 한편 유진호, 김동인 등 소설가와 주요한 김소운, 노천명, 김동환, 서정주 등 시인과 최재서, 박영희, 김기진, 김문집, 백철 등 평론가들이 덜어는 심하게, 덜어는 소극적으로 반민족적 친일문학을 발표했다. 이로써 1940년대 전반은 암흑기로 기록된다. 7. 해방문학. 1945년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문학은 해방문학의 시기를 맞는다. 모국어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는 문학시대, 표현의 자유를 얻은 문학시대, 민족적 자각과 함께 민족적 유산에 대한 모든 발견과 연구가 가능해진 시대로서 문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38선에 의한 국토분단으로 문단도 남북으로 갈라졌으며 서울에서는 좌우익의 문학단체가 양립하여 1948년의 정부 수립 전까지 시인 임화를 비롯하여 이태준, 박태원, 김동석, 이원조 등이 월북했다. 그리고 해방문단은 그 같은 이념의 갈등이 문학 논쟁으로 나타나서 김동리, 조연현 등 순수문학파와 김동석 등 프로문학파의 논쟁은 매우 치열했다. 그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좌익 문인은 사라지고 순수문학이 한국문학의 주류를 형성했으나 곧 6.25 전쟁이 일어났다. 8. 전쟁문학.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문학은 본격적으로 이념적 갈등을 소재로 한 문학을 가졌고 현실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이때부터 1950년대 말까지의 문학은 주로 전쟁 문학의 테두리에 포함되며 1953년 휴전 후의 문학을 전후문학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시대의 문학이 전쟁 전의 문학과 다른 것은 해방 문단에서의 좌우익 문제가 주로 이념적 논쟁 형식으로만 나타난 데 비하여 전쟁 당시와 그 후의 문학은 실제로 피를 흘리는 비참한 양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장용학의 유한 시집 상립신화 현대야에서는 특히 6.25 전쟁의 참혹한 양상으로서의 좌우익의 유혈과 이념의 극복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황순원의 학이나 이범선의 항마을 사람들, 오유권의 방아골 혁명, 강용준의 철조망, 하근찬의 순환이대 등은 모두 동족 상잔의 참상을 고발한 작품들이다. 그리고 강신지의 임진강의 민들레,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정한숙의 끊어진 다리 등 장편도 모두 문제작이다. 그 후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젊은이들의 현실 참여 의식이 커졌다. 특히 1950년대 후반기에 등장한 평론가들 중 김우종, 김병걸, 금병걸 등이 선두가 된 참여문학운동은 그 후 법문단적 양상으로 확대되었고 1960년대 후반부터는 백낙청, 연무웅, 구중서 등에 의하여 그 운동이 확대되고 신 김수영에서 김규동, 신경임 등으로 이어지며 1970년대까지 각계로 확산되었다. 그러므로 1960에서 1970년대의 문학의 주류는 참여문학이면서 계속 순수문학과의 논쟁이 거듭된 셈이다. 9. 1970년대 이후의 문학 1960년대의 평론가들에 의해 주도된 참여문학운동은 1970년대에 이르러 법문단적 경향으로 확산되어 갔다. 특히 1970년대의 유신체제와 도시산업의 발달 및 남북공동성명의 세 가지 특성은 참여문학에서 두드러진 주제가 되거나 또는 정치적 사건으로 나타났다. 황석영의 객지, 이문구의 장안몽, 윤은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조정래의 청산댁, 김정한의 인간단지 등이 모두 도시산업화로 인한 후유증을 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의 시인,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최인훈의 광장 등으로 나타난 통일지향적 분단문학은 1970년대의 윤은길의 장마를 비롯해서 그 후 박완서의 그해 겨울은 따뜻해내, 문순태의 잉어의 눈 등과 함께 분단 이후 한국 문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과거의 반공 논리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따르면서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등장하여 분단 문학의 새로운 분수령을 형성했다. 한편 1970년대 이후에는 부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이른바 민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으로써 황석영의 장기예산 같은 대작이 나오고 김재하, 신경림, 정오승 등의 시작 활동이 많아지면서 민중문학의 유파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의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운동 등은 마침내 정치적 권력과 문인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김재하, 이호철, 임헌영, 김우종, 정을병, 장백일, 곤, 백낙청, 한수산, 정교웅, 김병걸 등 다수 문인의 체포, 고문, 투옥 등의 사건이 이어졌다. 10. 기타 한국 문학에서 발표지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개화기 문인들은 스스로의 자금으로 책을 발간하는 형식으로 시작되었는데 창조 폐허 백조 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이다. 그 후 1920년대 초부터 1930년대까지 영대 금성 장미촌 조선 문단 시문학 문예공론 해외문학 등이 식민지 체제 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문학을 키운 공적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문예지들은 거의 문인들 자신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8.15 광복 후에는 문예 다음으로 1950년대에 현대문학이 등장하여 현재까지 한 번도 결간 없이 발간되는 가운데 수많은 신인을 배출시켰는가 하면 자유문학 사상계 문학예술 등 문예지와 종합지의 역할도 컸다. 그 후 현재까지 문학사상 한국문학 시문학 현대시학 등 월간 문예지도 계속 발간되면서 한국문학 발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등록 문인은 약 2,000명에 이르며 등록되지 않은 문인까지 모두 합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2. 미술 1945년 8.15 광복은 다른 모든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현대미술의 새 장을 여는 기점이었다. 일본의 압제와 왜곡에 의하여 단절된 한국 전통미술의 창조적 계승과 세계미술에 대한 참가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미소 양국군이 분할 점령한 3년간은 좌우 세력의 사상적 대립 속에 놓여짐으로써 미술계도 1945년 10월의 해방기념전 이후 좌우익으로 갈라져 치열한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시종하였다. 정부 수립 전인 1947년 김인승, 박영선, 이봉상, 장발장발 등 온건한 사실파의 미술문화협회를 비롯하여 새로운 조형 미술을 지향하는 신사실파의 미술단체 등 여러 조직이 발족하였으나 1949년에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국전이 창설되어 사실파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김환기, 남관, 유영국, 김영주, 구명주 등의 추상파 화가들은 별도의 그룹을 형성하였다. 1950년의 6.25 전쟁으로 한때 미술계도 혼란에 빠졌지만 이를 계기로 국제적인 현대미술과의 접촉이 활발해져 추상미술이 급속하게 보급되었으며 또한 북한의 많은 미술가들이 남하에 정착하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강류파의 단체전, 그룹전, 개인전이 활발해지는가 하면 프랑스, 미국 등지로 건너가 본격적인 미술 수업을 하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풍조처럼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각 대학의 미술 교육도 궤도에 올라 더욱 활기를 띠고 젊은 미술가들은 국전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미술에 저항하면서 성장해갔다. 이 시기의 주요 그룹전으로는 모던 아트전, 창작미술전, 신조형 파전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현대작가 초대전은 하나의 종합적인 현대미술 추진체였다. 1960년대에 접어들자 추상미술이 화단적으로도 단연 큰 비중을 차지하여 현대작가 초대전을 비롯하여 문화자유 초대전, 신인예술상 미술전, 액추얼전 등이 상행하였다. 이 무렵 프랑스에서 돌아온 화가에게서는 초현실주의 경향이 두드러졌고 미국에서 돌아온 화가에게서는 추상표현주의 경향을 엿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양적 환상이나 신화의 세계 또는 한국의 고미술과 관련된 작품 세계가 주조를 이루었다. 또한 국전이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1960년대 말부터는 사실과 추상의 두 경향으로 분리된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또한 이 무렵에 그룹 아트가 새로 유행하여 주목을 끌었다. 한국 화단의 서양화 부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하여 주목되는 작가로는 유영국, 김영주, 권옥연, 변종하, 박사코, 전성우, 박서보, 김서봉, 윤명로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상범, 장우성, 노수현, 배엄 등 전통적인 동양화를 지향한 작가와는 달리 이응로, 김기창, 서세옥, 박누수, 천경자 등은 새로운 재료나 새로운 표현기법으로 동양화의 현대적인 조형을 받아들여 구미의 미술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조각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김경승, 김종영, 윤효중, 김세중, 김영중, 구명중 등의 사실파가 중심이 되어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역사적 인물,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의 동상 제작과 각종 모뉴먼트 및 그 밖의 작품 활동이 활발하였다. 또한 1950년대 후반에는 추상적 조형의 추구가 성행하였으며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종래에 보지 못하던 철제에 의한 추상 조각이 제작되는가 하면 최기원, 전상범, 최종태 등의 조각가가 등장하였다. 건축은 6.25 전쟁 후의 부흥기를 거쳐 1960년대부터는 프랑스에서 돌아온 김중업을 비롯하여 김수근, 금수군 등 개성이 뚜렷한 건축가에 의하여 현대건축이 이루어졌다. 한편 각 분야에서 내셔널리즘 운동의 발흥과 더불어 민속공예전, 이조백자전, 조선문방구, 목공예전, 조선민화전 등을 통하여 전통미를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그 영향 아래서 개성 있는 젊은 추상 미술가들이 속속 배출되었다. (3)
영화. 한국 영화의 최초의 작품은 1919년 김도산이 연극의 한 부분으로서 만든 의리적 구투라는 연쇄활동 사진극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사진극이 단성사에서 상연되어 장안의 화제를 부렸지만 역시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파연극. 도중에 스크린을 내리고 연극 장면의 일부를 그 속에 옮겨놓은 방편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최초의 극영화 작품은 1923년에 윤백남이 만든 오라의 맹세이다. 그 후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스토리 위주의 영화가 등장하였는데 이경손의 장안몽, 왕필열의 해곡 등이 곧 그것이다. 초창기의 영화는 제목이 말하듯이 대중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야담이나 통속 소설을 필름에 담는 정도의 것이었다. 일제의 탄압을 무릅쓰고 민족의 울분과 저항 정신이 담긴 영화를 처음 만들어낸 것은 나운교였다. 그는 1900년 한복회령에서 태어나 1936년에 유절한 불운의 예술인이었지만 그가 처녀 감독하고 주연도 겸한 아리랑은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기념비적 작품이다. 그는 아리랑의 주인공을 광인으로 설정, 교묘히 일제의 검열을 피하였다. 주인공은 일제의 앞잡이인 악덕지주를 낫으로 찔러 죽이고 일경을 구타하는 등 광인의 행위를 통해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서름과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는 또 풍우나 아리랑 1, 2편 외에 최초의 문예영화인 벙어리 삼명 등 많은 작품을 만들었다. 이 무렵의 영화는 무상영화로 꼭 필요하다고 느낀 대사는 화면에 자막으로 넣기도 하였지만 변사가 영화의 내용을 이해시키는데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 영화가 무상영화 시대에서 토키 시대로 전환한 것은 1935년의 춘향전부터이다. 나운교 이후 두각을 나타낸 감독은 이규환과 최인규였다. 이규환 역시 민족정신이 투철한 영화인으로 임자 없는 나룻배 1932, 나그네 1937 등을 통해 민족의 비애를 표현했고 최인규는 국경수업료 등을 발표하였다. 1935에서 1939년의 청구영화사, 고려키네마사 등 20여 영화사가 설립되면서 영화 제작에 대한 의욕은 대단했으나 그 제작 편수는 미미하여 1935년에 17편, 1936년에 5편, 1937년에는 4편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부진은 영화사의 영세성과 일제의 검열 강화가 그 원인이었다. 일제는 1940년에 조선영화법을 제정, 공포하고 1942년에는 사단법인 조선영화주식회사를 발족시켰는데 이것은 영화 제작을 극도로 억제하고 그들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일련의 조치였다. 1945년 8.15 광복과 함께 그동안 뿔뿔이 흩어진 영화인들이 속속 모여들어 일제 강점기의 조선영화 주식회사를 인수, 조선영화건설본부를 설립하고 미군 정하의 뉴스영화 제작을 맡았다. 이 무렵 좌익 계열은 따로 조선영화동맹을 조직하였다. 1946년 고려영화사에서 자유만세를 제작, 조국 광복의 감격을 마음껏 구가하면서 이구영의 안중근사기, 윤봉춘의 윤봉길 의사, 이규환의 민족의 절규, 김영순의 불멸의 밀사, 최인규의 독립처녀 등이 잇따라 나왔다. 6.25 전쟁의 와중에도 영화인들은 태양의 거리 낙동강 고향의 등불 등을 제작하였다. 휴전 후인 1955년 15편에 불과한 제작 편수도 1959년에는 108편으로 증가했는가 하면 전후 세대의 새 감독들이 등장, 영화가 본격적인 예술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김기영의 10대의 반항, 유현목의 오발탄, 신상옥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강대진의 마부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영화인들은 시야를 해외로 돌리기 시작, 1955년 제2회 아시아 영화제에 옵저버로 처음 참가하고 제4회 아시아 영화제에서는 이병일의 시집가는 날이 특별히 극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많은 한국 영화가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베니스, 칸 등 해외 영화제에 속속 출품되었다. 이리하여 1960년대는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누린 셈이었다. 1960년대의 문제작으로는 김수용의 갯마을, 박상호의 비무장지대, 이만희의 만주, 정진우의 조,
이성구의 장군의 수염 그리고 최하원의 독짓는 늙은이 등을 꼽을 수 있다. TV의 대중화에 따른 영화계의 타격은 심각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해외 영화제에서 변변한 수상 기록도 거의 없는 부진의 늪을 헤매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별들의 고향의 이장호, 영자의 전성시대의 김호선, 바보들의 행진의 하길 종합길종 등 전후 감독들의 활약은 다양한 일이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 영화는 1970년대의 침체기를 벗고 유수한 국제영화제에 출품하는 등 그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갔다. 한국 영화의 국제무대 진출에 앞장선 감독들로 피막 여인자 녹사 물레야, 물레야의 이두용, 만다라 길소뜸의 임권택, 바보 선언의 이장호, 땡볕의 함영중, 깊고 푸른 밤의 배창호를 들 수 있다. 이들이 기울인 노력은 마침내 1980년대를 빛내는 몇 개의 수상 기록을 남겼다. 그것은 강수연이 1987년 제4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제9회 낭트 3대륙 영화제에서 시바지에서의 연기로 여우주연상을, 신혜수가 1988년 제12회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에서 아다다의 연기로 여우주연상을, 이장호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가 1987년 제2회 도쿄 국제영화제에서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을, 강수연이 1989년 제16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아제 바라제에서의 연기로 최우수 여우상을,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 1989년 제42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어깨를 겨루었다. 이러한 경향은 곧바로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심혜진이 1990년 제12회 낭트 3대륙 영화제에서 그들도 우리처럼의 연기로 여우주연상을, 장길수 감독의 은마는 오지 않는다가 1991년 제15회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각본상을, 정지영 감독의 하얀전쟁이 1992년 제5회 도쿄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박종원 감독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1992년 제16회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제작자상을, 이덕화가 1993년 제18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사르리라따에서의 연기로 남우주연상을, 서편제가 1993년 제1회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이 1994년 제4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알프레드 바우상을, 정지영 감독의 허리우드 키드의 생애가 1994년 제42회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에서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1994년 제16회 낭트 3대륙 영화제에서는 장밋빛 인생 김홍준 감독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1990년대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로 접어드는 길목이기도 해서 다양한 영화 제작이 시도되었다. 대작 영화로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와 태백산맥, 김호선의 애니갱, 영화의 형식미를 살린 이명세 감독의 첫사랑, 어른을 위한 동화인 박철수 감독의 오세암, 액션 코미디물인 강우석 감독의 투캅스 등이 등장, 백가쟁명 시대가 되었다. 1990년대 들어 또 하나의 변화된 상황은 삼성, 대우, 선경 같은 대기업들이 영상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또한 서울종합촬영소의 준공으로 한국 영화의 국제화, 미래화가 앞당겨졌다. 한편 1998년 정부는 일본 영화 및 일본어판 출판 만화와 만화 잡지를 즉시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영화의 경우는 반세기 동안 닫혀져 있던 문을 개방하는 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일 공동 제작 영화, 일본 배우가 출연하는 한국 영화, 4대 국제영화제 수상작품들을 우선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영화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스크린쿼터제를 사수하기 위해 한국영화인협회 등 각종 연화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한미투자협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막으려고 현재도 노력 중이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의 1999년 현재 사회의 행사를 상황리에 열고 있다. 이는 여러 국가의 좋은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어 영화인과 일반인 모두에게 찬사를 받고 있다. 사. 무용. 한국 무용을 대별하면 전통 무용과 창작 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 무용에는 궁중정제와 민속 무용이 있고, 창작 무용은 1920년대부터 시작된 신무용과 1980년대에 발전한 창작 무용이 있다. 이 모든 무용은 시대에 따라 서로 관련을 맺고 변화, 발전해왔다. 거기에는 흥과 멋과 우아함이라는 우리의 미적 정신이 담겨 있으며 가무시가 일체를 이루는 종합적 예술 창조로 오늘날까지 거듭 발전해 오고 있다. 상고시대의 제천의식에서 비롯한 한국의 무용은 당초 음악과 무용이 미분화 상태에 있어서 이를 아울러 악이라 불렀다. 고구려 무용의 단편을 무용총 벽화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측의 사적에도 고구려의 호선무, 광수무, 지서무 등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다. 백제 무용에 관한 국내의 기록과 자료는 아직 전무하나 일본 서기에 보면 백제인 미마지가 오에서 기약무를 배워 일본에 전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또 삼국사기약지에도 중국의 통전을 인용하여 백제의 무용 의상 등에 관해 기록한 대목이 있으나 그 춤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전혀 헤아릴 길이 없다. 신라의 무용은 무학을 장려한 진흥왕 시대의 융성기를 맞았다. 552년에는 가야국의 우르기, 신라에 돌아와서 국원 충주에서 계고, 법지, 만덕에게 가야금과 노래와 춤을 각각 가르쳤다. 또한 신라 때 당의 악재를 채용한 일도 무용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었다. 신라에 특기할 만한 무용으로는 건무를 비롯하여 무예무, 도솔가무, 차용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신라 고유의 무용 외에도 서역과 중국에서 전래된 가면극인 오기가 있는데 그 모습을 최치원이 한시로 묘사한 향악자병 오수가 삼국사기에 전한다. 고려시대로 접어들자 신라의 유풍을 이어받은 발관회와 연등회가 국가적인 행사로 거행되고 이와 함께 가무도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가무의 종류도 아악, 당악, 소각, 향악으로 나누어졌다. 고려사에 따르면 1073년 문종 27. 2월에 여자 무용소 진경 등 13인이 답사행 가무를 주었으며 또 그 후에 포구락과 왕모대무 등을 주었는데 이것은 모두 중국에서 전승된 당악전제에 속하는 가무이다. 고려시대 무용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기록에 나타난 무용의 종류는 상당히 많다. 일무에는 무무와 문무가 있으며 정제는 향악정제와 당악정제로 구분된다. 조선시대에는 종려의 예능을 계승함과 동시에 부흥을 시도하였다. 궁중의 여러 행사에는 가무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였으며 무학을 관장하는 고각서가 설치되었다. 조선의 무학은 세조에 의해 정리 발전되고 성종대에 집대성되었으며 익종은 김창하와 수십 종의 정제를 새로 창안했다.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준행전이 대표적 작품이다. 보태평, 정대업 등의 일무의 동작과 곡을 수록한 시흥무보가 약 200년 전에 편찬되었으며 홀기 등에 의해 조선시대 후기의 무용 내용을 알 수 있다. 악학괴범 진현의궤 정제홀기 등의 궁중 무용 51종과 남무, 무당무, 무동춤, 사자무, 살풀이, 승무, 소고무, 장고무, 한량무, 강강술래 등의 민속 무용이 기록되어 있다. 향악무에는 꽃을 어르고 꺾으며 추는 가인전 목단, 심향춘, 풍년을 기원하는 경풍도, 대조의 건국을 축하는 몽금척, 왕조 창업의 공덕을 칭송하는 곡에 맞추어 추는 문덕곡 외에도 첩승무, 초무, 박전무,
무선형, 아방무 아방무 등이 있으며 당악무에는 수명명, 성택, 하선명, 하왕은 수보록 수보 등이 있다. 민속무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농악과 강강술래가 있으며 승무, 살풀이, 한량무, 남무, 탈춤 등이 있다. 강강술래는 전라도 지방에서 밝은 달밤을 가려 부녀자들이 즐기는 향토적인 군무이다. 농악은 상고시대부터 있었다는 설이 있는데 농사의 능률을 올리고 유사시에는 군인들의 사기를 고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사자물은 조선 고종 때에 궁중에 들어와 처음으로 주었는데 이는 탈춤에서 유래한 것이다. 탈춤은 조선 후기에 성행한 춤으로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며 대사가 있는 그 형식을 띠고 있다. 탈춤의 명칭은 지방별로 다른데 황해도 지방은 강령탈춤, 봉산탈춤이고 경기도 지방은 산디놀이, 경남 지방은 야유야유 또는 오광대로 각각 불러왔다. 남무는 남자와 여자로 분장한 두 사람이 서로 교태를 부리는 민속무인데 주로 기녀 사이에서 성행한 것이다. 한국의 무용은 오랜 세월 동안 종교의식으로 또는 궁중이나 민간에서 전승되어 오다가 1905년 국립극장격인 원각사가 개장함으로써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이 함께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1910년 국권 비탈이 되면서 무용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으로 전통무용은 극장의 공간을 제외하고는 공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무용에 대한 전승이나 발전은 일제에 의해 철저하게 차단되었다. 이외에 1919년에 다양한 서구의 춤이 도입되어 무대 상연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창안된 한국무용이 서서히 일어났다. 1929년에는 일본인 이시이 바쿠 석정마기계 사사한 조태관, 최승희가 현대무용을 한국화한 무용의 현대화를 표방하면서 신무용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 민속무용의 가장 뛰어난 예인으로 한성준을 들 수 있다. 한성준은 여러 지방의 민속무용을 정리하고 승무, 태평무, 항무 등을 창안하기도 했다. 그의 춤들은 중요 무형문화재로 책정되어 한영숙이 계승 발전시켰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한국은 남북으로 양단되어 무용계에도 무용의 해석 방법, 표현법 등을 놓고 커다란 대립이 나타났다. 1950년대 무용은 신무용의 대표적 인물인 최승희의 제자 김백봉의 제1회 무용 발표회에서 공연한 부채춤, 화관무 등 작품의 경향은 여전히 신무용의 흐름을 유지하였다. 1960년대에는 대학의 무용학과가 생겨났고 국립무용단이 발족되어 1962년에는 국립극장에서 제1회 무용 공연을 가졌다. 그 후 1973년 현 국립극장 건물이 준공되었고 이때부터 국립무용단과 국립발레단이 분리되어 송범, 임성남을 단장으로 하여 많은 공연을 했다. 이 시기에 활동한 무용가로는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을 포함하여 김천흥, 김진걸, 최현, 김선영, 김문숙, 김백봉, 최희선, 한순옥, 한영숙, 송수남 등이 있다. 이들은 무용수뿐만 아니라 안무가로서 1950년대 이후 한국 무용계를 이끌어온 중추적 구실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74년 11월에는 서울시립무용단이 제1회 무용 발표회를 가졌으며 1961년에 창립된 한국무용협회는 한국 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는 각 대학에서 배출된 많은 무용수들의 활동을 일견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해 주었다. 1979년에는 대한민국무용제가 창설되어 창작무용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대한민국무용제는 현재 서울무용제로 계층하여 14회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1970년대의 변화는 1980년대에 더 한층 활기를 띠어 무용의 르네상스 시대라 부를 정도로 공연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1920년대 이래 계속되어 온 신무용 위주의 창작무용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창작예술성을 펼치게 되었다. 연간 100여 회 이상의 공연은 공연 공간에 대한 의식 변화를 가져와 대극장 중심의 1970년대의 많은 무용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반면 1980년대에는 소극장, 거리, 공원 등 다양한 곳에서 공연이 이루어졌다.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와 제24회 서울올림픽 경기대회 개막과 폐막식을 화려하게 수놓은 한국 무용은 우리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이와 같은 의식은 또 다른 전통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문제를 제시했다. 198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무용수가 김매자, 배정혜, 문일지, 김현자, 정재만, 국수호 등이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동문단체인 장무회, 설무리, 한무회 등이 창작무용 활동에 많은 참여를 하였다. 1980년대 한국 무용의 발전은 다양한 양식적 측면에도 영향을 주어 내용면에서도 신무용의 미학적 한계인 미나선의 미적 범주를 넘어선 많은 사회적인 소재들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용은 특히 이해주, 채환, 강희숙 등 민족춤으로 나뉘어 서민 정신과 노동, 신바람 등 한국적 특성을 바탕으로 삶의 현실을 추구하는 춤을 주었다. 1980년대의 변화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 개방과 함께 무용에서도 우리의 것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전통 무용의 올바른 계승을 위해 단순한 춤 동작의 고답적 답습이 아닌 살아있는 한국적인 곳으로 만드는 작업이 시급하다. 또한 국적 없는 창작 무용의 한계도 한시바삐 정리되어야 할 숙제이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무용예술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 발전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오. 연극. 연극의 시초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불가사의한 자연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자에게 감사하는 고대의 의식이 곧 연극 그 자체였다. 한국 최초의 연극에 대한 기록은 삼국지의 동이전에 나타난다. 3세기경 이미 한반도에서는 1년에 한두 번 부족들이 한데 모여 소박한 놀이와 의식을 가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경천, 농사 또는 부족의 단결을 위해 거행되었음은 물론이다. 한반도를 통일한 신라에서는 건무가 성행하고 이미 탈 가면을 쓰고 하는 춤이 민간에서도 유행했는데 오늘날 알려져 있는 처용의 노래와 춤도 이때의 산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에는 연등회나 팔관회가 국가적인 행사로 열렸는데 이 같은 공의가 민중의 놀이로 세속화되면서 광대와 제인이 나타났다. 오늘날까지 전하는 판소리는 이들 광대와 제인의 산물이다. 판소리는 본래 음악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연극의 모든 요소를 지닌 특이한 성격의 악극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또 조선시대의 놀이 중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낯익은 것으로 탈춤 가면극이 있다. 서구의 연극처럼 대본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대사와 춤과 익설, 그리고 가면을 통한 성격 표현 등 특이한 형태로 이어지는 이 가면극은 현대 연극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근대적인 의미의 차동네 극장은 1902년 12월에 세워진 협률사였다. 그러나 개화의 물결을 타면서 서구 연극을 의식한 근대적인 연극의 공연은 1908년에 개관된 원각사에서 시작되었다. 이인직의 신소설 은세계를 극화하여 그 무대에 올렸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신연극이라는 견해가 통념이지만 내용으로 보아 최초의 신극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다음에 나타난 것이 1910년대 초기 임성구의 혁신단에 의해 상연된 불효천벌 육혈포강도 등 일련의 신파극이었다. 이에 대한 관객의 반응은 대단해서 서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당시 새 연극을 소개하는 데 앞장선 사람은 임성구를 비롯하여 윤백남, 조일제, 이기세 등이며 또 1920년대 초에 근대극을 담당할 후진 양성에 힘쓴 현철이 있다. 이 무렵 도쿄 동경 유학생들은 극예술협회를 발족시키고 신파극에서 탈피한 본격적인 연극을 지향하였으며 1923년 박승희를 중심으로 도월회가 창립되어 신극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에 활약한 대표적 극작가로는 김우진, 김은정, 박승희, 조명희 등이 있다. 주로 일본에서 외국 문학을 전공한 유학생이 중심이 되어 1931년 7월 발족한 극예술연구회는 진정한 신극운동을 표방, 활발한 소극장 운동을 계획하였다. 이 모임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진섭, 유치진, 이헌구, 서항석, 이하윤, 정인섭, 함대훈, 홍혜성 등이다. 특히 유치진은 그 후 1960년대까지 꾸준히 창작과 연출을 계속하면서 토막 버드나무 선독리 풍경 마이터자 등 많은 희곡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이들 본격적인 연극 지향파와는 달리 오락성과 상업주의에 몰두한 극단도 많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주로 동양국장과 단성사를 무대로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이윽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의 마지막 발악은 연극계에도 예외 없이 일대 타격을 가하였다. 작품의 철저한 사전 검열, 전쟁 찬양 내용의 강요, 극장 내에 가차없는 임검 등 일제의 탄압은 연극계를 질식시켰다. 1945년 8.15 광복과 함께 역사상 처음 누리는 자유로운 활동기를 맞아 한국 연극계도 소생하여 우후죽순처럼 많은 극단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가 그랬듯이 연극계도 좌우익으로 양분되는 시련을 겪은 끝에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10월 국립극장이 창설되자 신협과 극협이 전속되어 원술랑 뇌우 등을 공연하였다. 6.25 전쟁의 참극을 겪고 재개한 1950년대 말엽과 1960년대를 흔히 한국 연극의 르네상스 시대라고도 부른다. 대학생이 중심이 된 제작극회라든지 실험극장, 산하, 민중극장, 자유극장, 광장, 가교 등 많은 극단이 탄생하고 우수한 극작가, 연출자와 연기자를 배출하였다. 특이한 민속적 희극을 써온 오영진을 비롯 차범석, 이미재, 이용찬, 하유상, 이근삼 등 극작가와 이진순, 오사량, 허규, 김정옥, 이승규 등 연출가는 이 소극장 운동계의 소산이다. 1970년 중반부터 나타난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민속가면극 운동도 주목할 만하다. 바야흐로 한국의 연극은 서구의 연극을 수용하는 한편 한국 고유의 연극을 되살리려는 노력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스포츠. 한국이 서구식 스포츠에 처음으로 접한 것은 조선 말기인 1897년 광무 1. 영국 함대가 인천에 입항하여 수병들이 축구 경기를 시범으로 보여준 데서 비롯된다. 그 후 한국 조정의 국내 대참리와 어전 통역 등의 벼슬아치 중외국어학교 출신들이 대한 축구 클럽을 조직하였는데 이것이 한국 축구팀의 효시이다. 이어 서울의 젊은이들 사이에 축구가 유행하여 많은 팀이 생겨나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야구는 1903년 광무 7. 서울 종로에 YMCA를 세운 미국인 선교사 지엘 질렛이 이듬해 봄 YMCA 회원들에게 야구를 가르쳤다. 그리고 1905년에는 관립 한성고등학교의 다카시 고교라는 일본인 교사가 야구팀을 만들므로써 서울에 두 팀이 생겼다. 그 해에 두 팀이 훈련원에서 한국 최초의 야구 경기를 펼쳤는데 승리는 고등학교 팀에게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 연식정구 역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정확한 도입 연도는 기록이 없다. 다만 고종 황제가 땀을 흘리면서 하는 외국인들의 연식정구 시합을 보고 그렇게 힘드는 일을 하인들에게 시키지 왜 직접 하느냐? 고함은하여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는 일화가 남아있다. 기록에는 황명환, 연학년, 이세정 등이 금강클럽을 조직하여 1910년 이래 오랫동안 전국 연식정구계를 주름잡은 것으로 되어 있다. 농구는 11년에 YMCA 뒷마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편을 갈라 게임을 하고
연습도 하는 광경을 찍은 사진 한 장과 그 뒷면의 설명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이로 보아 농구도 YMCA 창립과 더불어 한국에 도입되었음이 확실하다. 1920년에는 YMCA 팀이 일본에 원정하였는데 이것이 한국 농구의 해외 경기의 효시이다. 육상 경기는 어려운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라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경기 대회는 운동회 또는 학교 대운동회 때 달리기 등을 중심으로 거행되었다.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 본격적 육상 경기 대회는 1908년 광위 2년 훈련원에서 열린 연합운동회였는데 그 입장식에는 영친왕이 대청에서 관람하였다고 되어 있다. 초창기에 한국 스포츠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20년 4월에 조선체육회가 창립되면서부터이다. 이해 4월 1일 창간된 동아일보가 스포츠를 보급시켜 젊은이의 체력과 기력을 양성할 것을 역설한 것이 계기가 되어 유지들의 발기로 조선체육회가 창립되었다. 조선체육회는 창립기념사업으로 7월에 배제고보 교정에서 제1의 전조선 축구대회와 제1의 전조선 야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축구대회 중학단부에는 경신, 휴문, 배제, 중앙, 보성의 5개 고등보통학교 팀이 출전하여 배제고보가 우승하였고 청년단부에서는 배제옥, YMCA, 전도교, 경신옥, 사만클럽의 5개 팀이 겨룬 끝에 배제옥이 우승하였다. 야구대회 참가팀도 축구대회 참가팀과 같았는데 중학단부, 청년단부 모두의 패권을 역시 배제 YB형 보이, 재학생과 오볼드 보이, 졸업생팀이 휩쓸었다. 이같이 YMCA는 초기 스포츠 보급에 크게 이바지하였는데 서울에 이어 1921년에는 평양에서 YMCA 주최로 제1회 전조선 축구대회가 열렸고 이것을 계기로 평양의 축구가 유행해 서울, 평양 간경평 축구전이 열렸으며 이에 일본 유학생팀이 가세하여 지방 순회 경기 등을 벌임으로써 축구를 중심으로 한 서구 스포츠는 전국에 번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스포츠를 한국에 완전히 정착시킨 것이 연희 전문과 보성 전문의 두 사학이다. 1924년에 양교 축구부가 동시에 탄생하자 그때부터 양 팀 간의 대결은 서울의 화제가 되었다. 강력한 축구부를 먼저 구성한 것은 연희 전문으로서 1926년에 이영선, 이영민, 김윤기 등으로 강팀을 이루어 전국 축구를 휩쓸자 보성 전문은 이듬해 김화영, 김원겸, 이명업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연희 전문과 맞섰다. 이때부터 연보전, 보연전은 열기를 높여갔으며 이것이 자극이 되어 중등학교 축구의 질이 높아졌다. 당시의 축구 소년들은 누구나 연희 전문, 보성 전문 진학을 열망했고 진학 후 기술을 더욱 연마했으므로 양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1935년에 구성된 경상축구단은 동양 최강의 실력을 지녔다고 평가받았다. 농구는 이보다 늦게 1930년에 연희 전문 농구부가 강화되고 보성 전문 농구부는 이듬해 팀이 구성되었다. 그 결과 축구의 연보전과 더불어 농구 연보전도 스포츠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또 다른 행사가 되었다. 선의의 경쟁에 의한 양교 농구 수준의 급격한 향상에 따라 연희 전문 농구팀이 1936년 전일본 종합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자 이성구, 염은현, 장희진의 세 선수는 이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1회 올림픽 대회에 출전한 일본 대표 농구팀의 선수로 선발되었다. 연보전은 축구, 농구뿐만 아니라 육상 경기, 아이스하키, 스피드 스케이팅, 유도, 정구 등의 경기도 공통적으로 장려하였으며 그 밖에도 연희 전문에서는 야구를, 보성 전문에서는 럭비, 배구, 역도, 탁구 등을 장려하여 한국 스포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축구, 농구에서와 같이 양교의 육상 경기 장려는 양정, 배제고보를 비롯한 전국 중등학교 육상 경기 발전에 자극제가 되어 그 산물로서 권태아, 김은배, 손기정, 남승용 등 우수한 장거리 및 마라톤 선수가 배출되었다. 이 가운데 손기정, 남승용은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대회 출전 1위와 3위를 차지하여
한국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자랑하였다. 그리고 김원권, 김유택은 1939년에 멀리뛰기와 3단뛰기 및 100m 달리기에서 그해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국의 스포츠는 조선체육회의 주도로 또 연보전의 경쟁 아래 해가 거듭할수록 널리 보급되었고 수준을 높여갔으나 군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으로 조선 총독부가 1943년에 이르러 외래 스포츠의 금지 지시를 내림에 따라 일본이 패망하는 날까지 침체되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체육인들이 광복의 감격을 발현하기 위하여 이해 10월 광복 경축 종합 경기대회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하였다. 8.15 광복과 더불어 독립국가로서의 한국 스포츠는 국제 무대에도 진출하기 시작하였는데 1947년 4월 19일 서윤복이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에 한국 대표 축구팀은 중국 상하이 상해에 원정하였고 9월에는 역도선수단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 역도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였다. 또 이해 여름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한국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1948년 런던에서 거행된 제14회 올림픽 대회에 한국 선수단은 독립된 대한민국 팀으로 첫 출전을 하였다. 대회에서 비록 금메달은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으나 성적은 비교적 좋아 역도 75kg 급에서 김성집과 복싱 플라이급에서 한수환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국내적으로 모든 스포츠가 활발히 펼쳐졌고 국제적으로 한국 스포츠가 세계에 진출하여 그 점도는 밝았지만 38선으로 국토가 남북으로 갈리면서 한국 스포츠는 통일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자유를 찾아 월남한 체육인들이 상당한 활약을 보였는데 최윤칠 선수는 마라톤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1950년 제54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한국이 1에서 3위를 차지할 때 3위에 입상하였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 스포츠는 다시 수렁에 빠졌다. 그러나 해병대를 포함한 국군 사군이 다투어 장병의 사경양책으로 스포츠를 장려함에 따라 다행히 명맥은 유지되어 전쟁 후에 혼란기에 올림픽과 아시아대회에 출전할 수가 있었다. 1961년에 5.16 군사정변 이후 정책적으로 스포츠를 장려하여 많은 실업팀이 창단되었는데 이에 따라 대학 스포츠도 활성화되었다. 그 영향은 하부 구조로 경기 인구를 증대시켰다. 정부의 스포츠 장려와 맥락을 같이 하여 대한체육회 제22대 회장에 취임한 민관식은 체육행정기구를 근대적으로 개편한 후 체육 발전을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태능의 선수촌을 건립하여 국가대표급 선수의 전천 후 강화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5개 인공 스케이팅 링크도 지어 태능을 한국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었다. 이어 민관식 회장은 소년체육대회를 기획하여 1972년 6월 서울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리도록